여러분 조금 쉬고 오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자보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은 국가고시에서도 매년 기출될 만큼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모자보건은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하고도 밀접한 영역에 대한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으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의 모자보건위원회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을 여성의 건강 유지와 육아에 대한 기술을 터득하여 정상분만과 정상적인 자녀를 갖도록 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나 질환, 기형을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모자보건 사업이란 여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제가 집중해서 보시라고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두었듯이 우리나라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모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모자보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 중 하나로 모성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과 분만에 수반되는 모든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며 다음번 임신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돕고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고 불임을 예방하며 치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범위는 임신에서부터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사춘기, 그리고 생산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며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은 모성인구와 아동인구를 의미합니다. 모성인구의 대상은 넓은 의미로는 초경에서 폐경에 이르는 모든 여성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임신, 분만, 산육, 수유기의 여성을 뜻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모성인구의 대상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동인구의 대상은 넓은 의미로는 생후부터 15에서 18세까지의 남녀이며 좁은 의미로는 생후부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합니다. 특히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모자보건 사업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점검하고 있으니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사업 대상은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자보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의 준비와 임산부의 산전, 분만 및 산후관리, 신생아에서부터 영유아 관리, 학령기와 사춘기의 보건관리가 있으며 출산 조절부터 폐경기까지의 관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보건 문제 외에도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감염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성장 및 발달 장애, 성병, 어린이 및 여성 학대, 혼전 임신, 청소년 비행, 약물 남용 등의 관리까지 광범위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모자보건 사업은 1421년 영국의 헨리 8세 때 신생아 등록 제도가 처음 생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영국과 미국에서의 아동과 모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법안과 제도들의 제정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 사업의 시초는 1923년 노선복 선교사에 의한 어머니 교실 및 영유아 보건 사업인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교과서 631페이지의 표 8-2를 보면서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23년에 노선복과 한신강에 의해 어머니 교실과 영유아 보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모자 보건 사업이 시작되었고 1967년에 모자 보건 요원이 읍면 단위에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1985년 모자 보건 가족계획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보건사업으로 전환하여 모자보건요원을 통합보건요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995년에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모자보건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국가고시에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의 보기인데요. 우리나라 모자보건 사업의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점검하고 있으니 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돕고 아동의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평생 동안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은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서 70%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한된 자원과 재원의 투입으로 영구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볼 때 여성과 아동의 건강은 다음 세대의 인구의 자질에 영향을 주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는 쉽게 질병에 걸리기 쉽고 병에 걸리면 사망률 또한 높으며 치유된 후에도 기형 및 불구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관한 예방사업의 효과가 크고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모자보건 사업은 지역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생아 및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의 사망 기간에 따라서 생후 4주 이내의 사망은 신생아 사망이라고 합니다. 생후 4주 이후부터 1년 미만의 사망은 후기 신생아 사망이라고 합니다. 신생아기의 주요 사망 원인은 조산과 선천성 기형 등이고 후기 신생아 사망 원인은 영아돌연사 증후군, 폐렴, 영양결핍, 감염,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신생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됩니다. 특히 영아 사망률이 국가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영아 사망은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인 특성에 매우 민감하며 생후 12개월 미만의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산출하므로 정확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가 간 변동 범위가 크므로 비교시에 편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 2018년 영아 사망률은 2.8명으로 OECD 3.3명보다는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아래에는 신생아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을 산출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요. 분자 자리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영아 사망률은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산기 사망률은 태아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서 사산인 경우에 분만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어 임신 결과 또는 모성의 출산력이나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산기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주로 염색체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이상이 공통적인데요. 주산기 사망률은 산모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자보건 분야의 대표적인 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산기 사망률은 같은 해 임신 29주 이후 태아 사망수와 생후 1주 이내의 신생아 사망수를 더한 값에 특정 연도의 총 출생한 수를 나누고 그 값에 1000을 곱한 값입니다. 모성 사망비는 모성 사망 측정을 위해서 개발된 지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는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의 수로 표시합니다. 모성 사망이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임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임신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산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사망의 원인이 임신으로 말미암은 경우를 이르며 임신의 이유와 상관없이 임신 중에 감염된 감염병이나 만성질병 또는 사고사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성 사망은 환경위생과 출산력 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 모성 사망비는 매년 감소 중이기는 하지만 2018년 11.3명으로 OECD 평균 7.8명에 비해서 1.5배나 높아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모성 사망비는 특정 연도의 출생아 수에 대한 당해 연도의 모성 사망자 수에 10만을 곱한 수입니다. 통계 자료만 주어지면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공식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특정 연도의 출생아 수와 모성 사망자 수를 제시해주고 그에 따른 모성 사망비를 묻거나 모성 사망비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성 사망률은 아래 공식에서도 나와 있듯이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 수에 대한 모성 사망자 수를 1000으로 곱한 값이며 출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 여성 중 모성 사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알파 인덱스는
영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 관련 지표로서 알파 인덱스가 1에 근접할수록 지역의 건강 보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값이 클수록 신생아기 이후에 영아 사망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영아 사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유아의 건강 수준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 수준 및 문화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자 보건 현황은 모자 보건 사업 주요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2020년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635페이지 표 8-13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총 출생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조출생률, 즉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9명으로 전년 대비 0.5명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은 점점 증가하고 출산 연령은 늦어져 20대 출산율은 감소한 반면 30대 출산율은 증가하는 등 두 연령층의 출산율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추세입니다. 교과서 637페이지 표 8-15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 초반이며 여성의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조사 시점까지 출산 전 인부와 태아의 건강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혼 여성의 산전 수진율은 100%입니다. 임신 초기 산전 관리를 위해서 초진을 받은 시기는 임신 후 평균 5.4주로 임신 후 4주 이전에 초진을 받았으며 시설을 이용해서 분만을 하는 비율도 2009년 이후에는 100%에 도달하였습니다. 기혼 여성의 제왕절개에 의한 제왕절개 분만율은 42.3%로 부적절한 제왕절개술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출생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의 실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산후 수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00%에 도달한 산정관리처럼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산후 진단을 받도록 해서 산후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며 고위험 산모는 방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서 산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통계 자료에 따른 내용이 서술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집중하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실천율은 2000년대에는 10.2%로 낮아져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생아의 건강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여성이 어려움 없이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표준 모자 보건 수첩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의무 기록을 유지하고 양육에 대한 필수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모자 보건 수첩은 6세 미만의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과도 연계되어서 건강검진 일정표 및 성장 발육 곡선 등을 수록하여서 검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전검진 보험급여와 연계되어서 보험급여 검진 항목을 수록하여 임산부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방접종 사업과도 연계되어서 예방접종 일정표 및 접종 후 주의사항 등을 기록하여서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첩의 구성 내용은 어린이 건강과 산모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이사랑 사이트를 통합 개설하여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종합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 서비스와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아이사랑 사이트 홈페이지 운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 가임기 여성의 특성에 맞는 정보 콘텐츠를 개발한 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및 상담원의 전화 상담을 활성화하여서 가임기 여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며 온 오프라인 정보 연계를 통한 사이트 내 임신, 출산, 육아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모성 보건 사업의 세 번째 내용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인데요. 10월 11일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여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상징 디자인을 소지 물품이나 공공장소 안내문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하고 보급하여서 초기 임산부들이 공공장소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추진하며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며 계획 임신을 통해 모성 건강 및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관리와 치료를 위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는 난임 문제를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서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에 따른 사회적이고도 국가적인 관심을 통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일곱 번째 활동은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집단관리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화재 등 사고의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하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자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성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자보건의 대상이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있는 여성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 관리에서 시작해서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 고위험 인부 관리 및 중년기 여성의 건강관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분만 후에 합병증이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서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모성보건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전 관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전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우며 최상의 건강 상태에 도달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돕는 산전관리는 안전한 분만과 산유기의 회복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산전관리를 통해서 사산율, 주상기 사망률, 저체중아, 미숙아 출산, 기형아 출산을 감소시켜서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 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전관리의 내용의 첫 번째 임산부 등록과 관리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하며 분만 전까지 주기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하여서 산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산부의 정기검진에서 산전관리는 임신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신 초기부터 분만까지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피하고 임신 합병증을 발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상 검사들을 실시합니다.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일주일마다 1회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37주 이후에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하시면 분만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서 건강진단이 실시 가능합니다. 산모와 태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신 초기에 발견하여야 예방해야 하는데요. 산모가 고위험 임신으로 선별되면 의료인과 가족들이 모두 협력하여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위험 모성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슬라이드와 교과서에 고위험 모성 보건 대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첫 3개월 동안에는 태아가 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체의 상대적 영양 요구량은 정상 성인 요구량에서 서서히 증가합니다. 또한
질적인 영양분의 섭취가 중요한데요. 임신 중기와 말기 동안은 임신 초기보다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많은 양의 주요 영양소의 섭취가 요구됩니다. 임산부 유방 관리를 살펴보면 임신 6에서 7개월부터 모유 수유를 할 건지에 대해 미리 결정하여 유방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척추의 만곡이 심해짐으로 인해 요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한 산전 운동으로 골반 흔들기 운동과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이용하지 않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올리는 등의 적절한 신체 기전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케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임산부가 분만 후에도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 사망 및 산모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5개월 차부터 철분 제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산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임산부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케이스를 제시하고 임산부의 정기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묻기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의심되는 증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호사가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엽산제나 철분제 복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을 국가고시에서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분만 후에 일어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욕기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산욕기에는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후 운동에는 심호흡이나 질회음 근육 운동과 산후 체조가 포함됩니다. 분만 시 늘어난 복벽과 골반 및 근육의 수축 회복을 촉진시키고 체력을 길러주며 산후 긴장을 풀어주는 등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임신 7개월부터 생산되는 초유는 진하고 끈끈하며 짙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비타민 C와 D를 제외한 단백질, 지방, 열량이 적당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용이하고 아기의 태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유는 A형 면역 글로불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호흡기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 질환 그리고 많은 알레르기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초유를 많이 먹은 아이가 또한 모유 수유를 오래 한 아이가 잔병 치레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유 수유는 신생아에게 영양학적, 면역학적, 정신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수유 시에 어머니에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낮아집니다. 모유 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모와 애착이 강해지고 엄마와 신생아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모유는 신선하고 소화가 쉬우며 면역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많은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들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게 되다가 결국 멈추게 되어서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배란이 중지되는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래에 제시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중년기 여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년기 여성의 간호중재의 목적은 신체나 사회 정신적인 특성과 변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서 중년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여성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그의 배우자 및 가족들의 지지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아래에 제시된 운동, 영양관리, 심리정서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자보건에 대하여 학습해 보았는데요. 제가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던 내용들을 암기하시고 교과서의 자세한 설명들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3, 14주차 수업은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 수업 시간과 방법을 착각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지역사회 간호학 수업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매 수업마다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